조금 전에 그 홍준표 전 대표와의 그 이번 대결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이명박 정권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첫째 이제 MB 정부 실정 공동 책임론이 주요한 전략일 거고요. 예. 다음 두 번째는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라고 하는 구도. 감히 저는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섬김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대문 주민들이 볼 때 홍준표 후보는 지난 10몇 년을 갖다가 중앙정치에만 몰두하고 매몰하고 지역을 돌보지 않았다는 그런 섭섭함, 소외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년을 하루에 10시간 이상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섬김의 정치가 무엇인가를 체득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선명한 대결이 구도가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18대 때는 지셨잖아요. 네. 그것도 표차가 꽤 났고 역으로 또 생각해보면 그때는 우리 후보께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나요? 그 동대문 을 지역이 굉장히 독특한 곳입니다. 서울에서 민주당이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유일한 선거구입니다. 그만큼 한나라당이 조직이 강한 곳이고 이런데 제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민주개혁 세력이 무엇인가 활로를 찾기 위해서 누군가가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지에 가서 싸워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총선 3개월 전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죠. 네. 그 결과는 서울의 전체 성적 중에서는 좀 그래도 나은 편이라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렇게 맞바람을 갖다가 맞고 가는 거였고 지금은 이제 뒷바람을 갖다가 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가 크게 달라졌죠. 예. 홍준표 의원과는 다르게 이 좋은 정치, 섬김의 정치로 해서 지역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역의 현안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홍준표 후보가 이제 그동안 쭉 해왔던 것이 경전철을 갖다가 유치한다, 혹은 경전철 노선 변경을 하겠다, 특목고, 과학고를 유치하겠다, 중랑천에 100기를 띄우겠다, 뉴타운 비지정 지역을 갖다 뉴타운화하겠다, 뭐 이런 주로 개발 공약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다 이행이 안 됐죠. 이행이 안 된 것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섭섭함과 배신감 같은 것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은 지켜나가되 홍준표 후보와는 전혀 다른 길, 녹색이랄지 사람이랄지 복지에 투자하는 동대문을 만들고 싶습니다. 동대문은 그 교육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떠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교육 시설에 대한 투자랄지 또 복지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노인의 어떤 노후에 대한 투자랄지 또 녹지율이 서울에서 제일 낮습니다. 한 2, 3%밖에 안 되는데 이런 그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랄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승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 민 후보께서는 총선 기획단장까지 하셨으니까 이 선거를 앞둔 당의 움직임 이런 거 상당히 이제 파악을 잘 하실 텐데 저희가 매일 그 후보를 모시면서 드리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민주당이 뭔가 문제가 있다. 현재 어떤 문제가 크다고 보십니까? 큰 선거를 치르다 보면 두세 번의 어떤 그 고비가 있습니다. 그런 위기 관리를 갖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제 그 공천을 갖다 국민 속에 돌려주다 보니까 초유의 실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제 공천이라고 하는 과정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한 국면이 끝나는 것이죠. 새로운 국면을 어떻게 잘 관리하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만간 선대위가 가동될 텐데 선대위에서는 MB 심판이라고 하는 선명한 구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국민 다수가 민주통합당이 제1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통합당이 제1당이 되었을 때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를 갖다가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년 전에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다수당이 되기 전에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통합당이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 법안이랄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법안이랄지 이런 그 법안을 갖다 1, 2호 법안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 다수가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 되면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으로 가면 충분히 다수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한명숙 대표가 임종석 총장의 사의를 반려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친노무현계 인사들이 대거 공천된 것을 두고서 친노의 부활이다라는 말이 들리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민주통합당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층, 그 층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 뿌리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어떤 친노로 분류되는 사람도 사실은 김대중 시대에 정치를 배우고 정치에 입문하고 그 과정 속에서 단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 경과의 문제이지 어떤 그 특정한 계파의 독점이다, 부활이다 이런 문제를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요 조금 민감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한미 FTA, 그다음에 제주 해군 기지, 이게 이제 서로 공방이죠, 치열하게.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그 우리 민 후보께서 의원으로 계셨던 열린우리당이 책임이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당시에 어떤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돌파구를 갖다 만들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결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당청 관계를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당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당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정부는 항상 그 임기 말에 아주 냉혹한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심이 이반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좀 더 작동 장치가 활발하게 작동을 했다고 한다면 FTA 문제나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건강한 경고랄지 시그널을 갖다 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 이렇게 된 것도 결국 당이 중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것이죠. 지금 민주통합당이 이 문제에 관해서 원점에서 다시 고민하고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정당으로서의 건강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한명숙 대표가 이번 19대 총선에서 제1당이 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이번 총선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선거를 보면 여론조사라고 하는 수치와 또 실제 바닥에 흐르는 민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봐야 합니다. 항상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4년 탄핵 총선 때는 열린우리당의 여론조사상으로만 보면은 200석을 넘을 것이라는 착시 현상이 있었는데 그 실제로 내부에는 그 바닥에는 보수 세력의 경계심이 굉장히 강했죠. 지금 여론조사로만 보면은 민주당이 최근에 어떤 공천 국면을 잘 관리하지 못해갖고 상당히 그 쇠퇴한 듯한 느낌을 보이고는 있지만 실제로 바닥에 흐르는 정서, 바닥에 흐르는 민심은 반 MB 이명박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 다수가 민주통합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줘서 보편적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갑자기 급한 뉴스가 들어와서 조금 섭섭하실 수 있을 텐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 을 지역구에 후보로 정해지신 민주통합당의 민병두 후보와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